치매라는 변명 뒤에 숨은 자식들, 나는 끝까지 살기 위해 싸웠다. 일부. 문이 닫히는 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누른다.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해 고물더미를 뒤져 쇠붙이를 긁어 모으고 트럭에 싣느라 온몸이 뻣뻣하다. 손은 기름과 녹으로 얼룩져 있고 손톱 밑엔 늘 먼지가 뭉쳐 있다. 이 손으로 이 집밥을 벌어왔다고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한다. 민호가 들어왔다. 민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엔 이미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다. 못 이긴 척하면 상대가 안심하고 더 많은 말과 행동을 보인다. 그 말과 행동을 나는 눈으로 천천히 따라볼 뿐이다. 지영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사인 몇 개만 하시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 지시처럼 들렸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였지만 내용은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다. 모르는 척, 못 보는 척 하는 게 나에겐 일종의 방어였다. 은주는 숫자를 차분히 늘어놓았다. 정리하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다정함 속에는 이미 계획이 놓여 있었다. 나는 어깨를 조금 더 구부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해보자. 그 한마디에 그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손수건으로 손을 닦을 때도 천천히 닦았다. 같은 얘기를 또 하는 척도 해봤다. 사람들은 쉬운 얼굴을 좋아한다. 쉬운 얼굴을 주면 그들은 마음을 놓고 나는 그 틈을 본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아이들은 내 허리 아픈 내색을 보면 걱정하지만 곧 장난을 친다. 할배, 오늘은 뭐 만들어요? 하고 손녀가 묻자 나는 쇠조각 몇 개를 손에 올려놓고 손주와 함께 모양을 맞춰본다. 아이의 눈빛은 계산을 모른다. 그 눈빛 하나가 내게는 큰 위안이고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다. 손자와 나는 가게 구석에서 작은 장난감을 만들었다. 그가 삐뚤한 못 하나를 내게 건네며 이걸로 어벤져스 만들래요라고 말할 때 나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손주들은 더 크게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잠깐 바람에 실려갔다. 민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우리 편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움이라는 말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못 이긴 척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봉투를 건네며 말을 바꿨다. 사인만 해주시면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권유처럼 들렸지만 주문 같았다. 나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녀의 손끝이 어떻게 떨리는지 슬쩍 보았다. 병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속이 조여온다. 병원은 누군가를 돌보는 곳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권리를 바꾸는 장소가 된다. 그곳에서 몇 마디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병원 얘기가 나오면 나는 못 이긴 척 더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소소한 것들을 조금씩 챙겼다.
라디오를 같은 채널에 맞춰두고 손자에게 편지 한 통을 부탁하고 이웃 아주머니에게 가끔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그저 습관 같지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낡은 영수증 몇 장을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다. 사람들은 큰 문서만 찾지만 가끔 사소한 영수증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종이 조각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말과 어긋나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가 있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나는 곧 알게 된다. 나는 눈물을 닦아주며 웃어주었다. 내가 웃으면 그들은 더 안심하고 실수를 하곤 한다. 밤이면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사진첩을 넘긴다. 젊은 시절의 얼굴들이 떠오르면 거래와 약속, 때론 속임수가 떠오른다. 그 기억들이 가끔씩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동정은 때로 독이 된다. 동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에 쥔 칼을 숨기기 쉽다. 나는 동정 앞에서 일부러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오늘 밤 문이 닫힐 때 나는 못 이긴 척 더 할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것도 아니다. 지금은 못 이긴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이다. 작은 단서들이 모이면 언젠가 윤곽이 보일지도 모른다. 내가 싸우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마지막 숨결까지 나는 내 삶을 지키려 한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제 전과 달리 다가온다. 그 소리는 두렵기도 하면서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게 만든다. 2부. 갈라지는 말들, 새겨지는 흔적. 아침이면 항상처럼 공구 소리와 쇠붙이 긁는 소리로 하루를 연다. 트럭에서 쇠덩이를 끌어내리고 바닥에 쌓인 기름때를 씻어내는 일은 몸을 지치게 하지만 그 손끝에 내 삶이 담겨 있다. 문이 열리며 민호의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어제와 다름없이 조심스럽게 웃었다. 아버지, 이번에 병원 가서 확실히 진단받으시죠? 그 말투엔 걱정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 속에 숨은 계산을 어렴풋이 느꼈다. 나는 못 이긴 척 어깨를 잠시 숙였다. 지영이 큰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류 몇 장이면 다 끝나요.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투는 명령이었고 마치 그 서류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척은 하지 않았다. 은주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절차만 밟으면 속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와 바닥에 앉았다. 손녀는 플라스틱 조각을 손에 쥐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배, 오늘도 로봇 만들어줘요? 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고 작은 톱니를 건네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언제나 정직하다. 그 웃음이 있어 나는 이 고단함을 견딜 힘을 낸다. 점심 무렵 민호와 지영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걸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야. 먼저 제안한 쪽은 당신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무심한 척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집안 분위기를 흔드는 것을 느꼈다. 말다툼은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금세 벌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가며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다. 라디오에서는 동네 소식과 함께 프로그램 광고가 반복되었고 그 소리들이 어떤 시간의 기억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라디오 시간표를 적어두기로 결심했다. 오후에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며칠 전 민호 씨가 낮에 외부인과 만나서 무언가를 옮기는 걸 봤다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내겐 귀중한 파편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없이 인사만 하고 보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나와 단둘이나마 통화를 몇 차례 했다. 나는 일부러 라디오 근처에서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그의 말을 흘려들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해드리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못 이긴 척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손자와 나는 작은 장난감을 고쳤다. 그는 못을 쥐고 내게 건네며 눈을 반짝였고 나는 그 눈을 보며 오래된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호기심을 보며 나는 더 오래 버텨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며느리가 내게 차분히 다가와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보일 때도 있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말에 그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몇 가지를 더 생각했다. 밤 늦게 나는 봉투 속을 몰래 꺼내어 가장자리를 슬쩍 살폈다. 글자가 선명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살짝살짝 단서들을 훑어보았지만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았다. 그래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중에 유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우연히 손자 방에서 며느리가 녹음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 녹음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소리들을 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느리와 은주가 둘이 남아 무언가를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나에게는 단편적인 퍼즐 조각 같았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들 대화 속에 번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다. 며칠 사이에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자식들끼리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말투도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어긋남을 보며 내 안에서 슬며시 떠오르는 감정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밤이면 사진첩을 꺼내드는데 오랜 기억 속에는 약속도 있었고 부당한 요구도 있었다. 기억은 가끔 나를 배신하는 듯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서들은 한 줄 한 줄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못 이긴 척하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둘씩 주변의 말과 행동을 기억해 두고 있다. 그것들이 모이면 언젠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이 자는 방을 지나가며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마를 만졌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평화롭고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키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내겐 이 손주들이 있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나는 천천히 준비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내일도 아침이면 쇳소리가 나를 깨울 것이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3부. 균열의 조각들, 소리가 남긴 흔적. 아침 해가 낮게 비치는데도 몸이 무거웠다. 어제보다 더 많은 쇠붙이를 트럭에 싣고 나니 등줄기가 굳은 돌처럼 뻣뻣했다.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얼룩져 있다. 그래도 이 손으로 밥을 벌어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 생각이다. 민호가 문턱에 서서 나를 보았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거 확실히 하죠? 그 말투는 어제보다 더 단정해 보였다. 나는 못 이긴 척 어깨를 움츠렸다. 못 이긴 척하면 그들은 안심하고 말수를 늘리니 나에게도 숨 쉴 틈이 생긴다. 지영이 옆에 서서 봉투를 톡톡 건드렸다. 사인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 말은 주문처럼 들렸다. 나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손을 닦았다. 손수건은 기름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손수건을 만지는 손길마저 누군가에겐 기록이 될 수 있다. 은주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만 끝내면 모든 게 깔끔해질 거예요. 그 말은 편안함을 약속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편안함 뒤의 숫자를 알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이 와서 가게 한쪽 바닥에 앉았다. 손녀가 내 무릎에 올라앉아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또 로봇 해줘요. 나는 웃으며 못 하나를 건네주었다. 아이의 손에는 기름이 묻지 않았고 그 맑은 손끝에 나는 자꾸 눈길이 갔다. 아이들의 웃음은 이 집에서 가장 진짜인 것이라 나는 늘 생각한다. 오전 내내 자식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돌았다. 민호는 낮에 누군가와 만난 이야기를 가볍게 흘렸고 그 말은 내 귀에 작은 파편처럼 박혔다. 지영은 병원과 서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꺼냈다. 은주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계산기처럼 숫자를 매만졌다. 나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일부러 다른 일을 하는 척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불쑥 찾아왔다. 덕수 씨, 며칠 전 밤에 누구 하나가 가게 뒤편에서 상자를 옮기는 걸 봤다더라고. 그 말은 가벼운 수다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작은 단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단서를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오후에 무심코 라디오 볼륨을 높였더니 그 시간에 흘러나온 광고 문구가 민호가 어제 말한 장소와 비슷한 이름을 불렀다.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해서 들은 걸까? 나는 라디오 주파수를 다시 확인해 적어두었다.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손주 방에 흘린 작은 장난감 부품이 눈에 띄었다. 작은 녹슨 스프링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녔고 나는 그것을 주워 손에 쥐었다. 손주의 호기심이 만든 조각들이 나중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은주가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거는 네가 먼저 꺼낸 얘기잖아.
말을 돌리지 마라. 우리가 합의한 방식이 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국을 떠마셨다. 그들의 다툼은 집안 공기를 탓하게 했다. 밤이 깊어 손주들이 잠들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느긋하게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일부 숫자는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연필을 꺼내 메모를 했다. 메모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며느리가 실수로 라디오 옆에 놓인 녹음기를 떨어뜨린 것을 보았다. 그 녹음기는 켜져 있었고 미세한 잡음 속에 일상 대화가 끊임없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주워 조용히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소리를 담고 있을지 나는 잘 알지 못했다. 다만 소리는 때때로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호는 외부인과의 만남을 더 은밀히 하는 듯 보였고, 지영은 더 자주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은주는 전보다 더 자주 은행 어플을 들춰보는 눈치였다. 나는 그 변화를 눈으로 좇으며 작은 기록들을 늘려갔다. 밤에 손주 방을 지나가며 나는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들은 푹 잠들어 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다짐했다. 아직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직 모든 준비를 마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못 이긴 척하며 모으는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 나는 천천히 창고 불을 끄고 집문을 잠갔다. 오늘도 쇳소리는 내 내일의 밥이 될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사부. 귓전에 맴도는 말들, 조심스런 연결고리. 아침 해가 낮게 들어오는 창고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트럭 문을 올리고 쇳덩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시큰거렸다. 이 손으로 밥을 벌어왔고 오늘도 그렇게 벌어야 한다. 민호가 빨리 들어오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번 주에 검사 한 번쯤 받아보세요. 그 말 끝에 친절이 붙었지만 친절에 묻은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헤아리고 있었다. 나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요란하게 전화기를 꺼내며 손사래를 쳤다. 병원 예약 잡았어요. 날짜는 목요일 오전. 그녀의 말은 정해진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알았다 하고 말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덜어주진 않았다. 은주는 가만히 서서 계약서 초안을 훑었다. 가끔 그녀가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본다. 그 습관은 그녀가 숫자를 세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표정 하나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손주들이 와서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녀가 내 귀에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며 속삭였다. 할배, 이거 하면 우리 꼭 이겨요. 아이들의 그런 말은 장난 같지만 내 가슴을 데운다. 나는 조용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오전 내내 나는 주변을 듣고 보기를 반복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녀간 뒤로 민호가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 통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 무렵 지영과 은주가 작은 다툼을 벌였다. 그 계좌로 돈이 흘렀다며? 그건 지난번에 처리한 거고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이 오가며 얼굴빛이 달라졌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다. 오후에 나는 라디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광고 문구 하나에 귀가 멈췄다. 광고에서 불쑥 나온 회사 이름이 민호가 며칠 전 은근슬쩍 흘린 지명과 겹쳤다. 우연일까? 아니면 내 귀가 우연을 찾아내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었다. 며느리가 잠깐 부엌에 가는 사이 나는 아이 방에 흘린 작은 테이프 조각을 주었다. 그 조각은 손주가 놀다가 버린 것이리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배우고 있었다. 저녁에 민호가 혼자 남아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 우리가 다 좋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설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별말 없이 밥을 뜨다 손을 멈추었다. 밤이 되자 집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창고 불을 끄기 전 봉투 속에 적힌 몇 줄을 다시 보았다. 거기엔 흔한 이름들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어떤 건 숫자가 맞지 않았다. 며느리가 라디오 켜두고 거실을 나가자 녹음기 하나가 소리 없이 켜진 채로 테이블 옆에 굴러 있었다. 녹음기가 우연히 켜져 있었던 건지 누가 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녹음기를 들어 귀에 대고 듣기 시작했다. 낮은 소음과 사람 목소리, 짧게 들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소리들 속에 내 이름이 불린 듯한 부분이 있어 나는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다. 나는 그 녹음기를 옷 속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들여다볼 때가 아니었다. 다만 소리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천천히 꿰맞춰 볼 것이다. 밤 깊어 손주들이 잠들고 나는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의 숨결은 여전히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 속에서 나는 내일을 다시 생각했다. 내일은 또 쇳소리에 깨어야 한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흔적들이 모여 무언가를 말할 거라는 느낌이 자꾸 든다. 나는 천천히 그것들을 모으고 시간 속에 묻을지 기록할지 결정할 것이다.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은 아직도 먼 길 같다. 하지만 할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는 이 아이들의 웃음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오부. 균열의 소리, 기억의 조각을 모으다. 오늘도 새벽빛에 깨어나면 먼저 고물상 문을 열었다. 차가운 쇳덩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손끝은 어제보다 더 거칠어져 있다. 트럭에서 쇠붙이를 끌어내릴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고 숨이 조금 가쁘다. 그래도 이 손으로 내가 먹고 살았고 오늘도 이 손으로 밥을 벌 생각이다. 민호가 들어오며 어깨를 펴고 인사했다. 아버지,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다정함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을 알고 있다. 나는 못 이긴 척 웃어 보였다. 못 이긴 척하면 그들은 안심하고 더 쉽게 본색을 드러낸다. 지영이 뒤따라 들어오며
봉투를 툭 놓았다. 오늘 서명만 확실히 하면 끝납니다. 그 말은 친절보다 압박에 가까웠다. 나는 봉투를 받고도 내용을 슬쩍 훑어보는 척만 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은주는 카페라떼를 들고 와 내 앞에 놓았다. 아버지, 몸 생각해서 따뜻한 거라도. 그 한마디가 다정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나는 컵을 쥐고 천천히 뜨거움을 느꼈다. 그 뜨거움이 내 손을 잠깐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었다. 손주들이 신나게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이곳을 놀이터처럼 알고 있고 나는 그 놀이터의 중심이 된다. 할배, 오늘은 진짜 로봇 만들어요. 네. 하는 손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나는 못을 건네며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기름과 먼지로 물들지 않아 맑았고 나는 그 맑음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오전 내내 집안은 소소한 소음으로 채워졌다. 민호와 은주가 나누는 말 속에 가끔씩 모호한 단어들이 섞였다. 정리, 절차, 편함 같은 말들이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러 신문을 접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말이 내게 닿는 방식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점심 즈음,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 작은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전 밤에 누군가 창고 옆에 상자를 숨겨놓는 걸 봤다더라.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미세하게 건드렸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오후에 민호가 슬쩍 전화번호를 적어 종이에 밀어 넣었다. 혹시 필요하면 여기 연락해요, 아버지. 그 종이는 친절처럼 보였다. 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렇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아래에서는 작은 의문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기 하나가 탁자 아래에 보였다. 우연히 켜져 있던 그것은 낮은 소음을 담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챙겼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을 때 손끝이 떨렸지만 떨림을 숨기려 일부러 평온한 얼굴을 지었다. 저녁 무렵 은주와 지영이 부엌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국을 떠먹으며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톤을 높일 때면 그 안에 숨은 긴장이 살갗으로 전해졌다. 나는 일부러 TV 채널을 바꾸며 외부 소리를 섞어 놓았다. 손자와 나는 저녁 후 마루에 앉아 작은 퍼즐을 맞췄다. 그는 퍼즐 조각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할배, 이거 어디에 끼워요? 나는 손을 얹어 그 조각을 맞춰주었고 아이는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나에겐 온몸에 스며드는 위안이었다. 밤이 되자 민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우리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설득하려는 친절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쌓여나는 밤에 뒤척이며 그 말들을 다시 되새겼다. 그날 밤 나는 창고에서 작은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손에 들어왔다. 또 하나는 민호가 어제 슬쩍 두고 간 메모였다. 메모에는 숫자와 장소명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며느리가 거실에 남긴 차 한 잔의 향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내가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발걸음은 때로 친절하게, 때로는 계산적으로 들렸다. 밤늦게 손주 방 불을 끄기 전 나는 손주들의 이마에 내 손을 얹었다. 그들의 이마는 따뜻했고 숨결은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무엇이 더 중요하단 걸 다시 느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진 못한다. 초반엔 어리숙한 척해도 밤이면 나는 조용히 남은 흔적들을 모으고 있었다. 작은 단서들이 모이면 언젠가 큰 그림이 될 거라 믿고 있다. 그 믿음은 내게 아직 싸울 힘을 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오래 내쉰다. 내일은 또 쇳소리가 나를 깨울 것이고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육부. 소리 없는 반격의 서막. 아침마다 문을 열면 쇠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그 냄새가 나를 깨우고 그 냄새가 오늘도 밥벌이를 알려준다. 손은 기름과 녹으로 여전히 더럽다. 그 손으로 나는 오늘도 문을 열었다. 민호가 어제보다 더 친절한 얼굴로 다가왔다. 아버지, 검사 날짜 확정됐습니다. 오전 9시로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친절 뒤에 숨은 급함이 느껴졌다. 나는 못 이긴 척 웃으며 그래라 했다. 그 웃음이 그들의 경계를 낮추는지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은 늘 그렇듯 서류를 내미며 일정표를 정리했다. 아버지, 이 부분만 사인해 주세요. 다른 걱정은 저희가 다 덜어드릴게요. 그 말투는 돕는 척하는 명령이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쥐고 손톱 사이의 때를 문질렀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봉투 한 장 한 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리했다. 손주들은 아침 식탁에서 내 무릎을 차지하며 시끄럽게 놀았다. 손녀는 어제 만든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할배,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조그만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장난감의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오전 내내 나는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며 그 시간의 소리를 기록했다. 광고와 뉴스 사이사이에 흐르는 단어들이 나에게는 단서였다. 나는 그 단어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주머니에 넣었다. 사소한 소리들이 모여 큰 진실을 부를 때가 있다.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작은 봉지를 내밀며 귓속말했다. 어젯밤에 창고 근처에 이상한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은 조금 뛰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요 하고 봉지를 받았다. 봉지 속엔 작은 금속 조각들과 함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점심 무렵 민호와 은주가 병실 절차를 두고 작은 언쟁을 벌였다. 그 계좌로 이체하면 안 되는 게 있나?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게끔 처리할 거야. 그 말들 사이로 나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말은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서로의 약점을 긁어냈다. 오후에 나는 녹음기를 몰래 돌려보았다. 며칠 전 주워둔 녹음기였다. 잡음 속에서 희미한 대화가 들렸다.
그 대화에는 때때로 계약, 이체, 철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조용히 녹음기를 더듬어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 민호가 귀찮다는 듯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의 끝을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못 이긴 척 다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 흔들림이 내겐 기회였다. 밤이 되어 손주들을 재우고 나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들과 사진, 그리고 민호가 남긴 메모가 섞여 있었다. 메모에는 장소명과 날짜, 숫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눌러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이 숫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천천히 짚어야 했다. 며느리가 실수로 두고 간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열쇠는 최근 어떤 창고의 잠금 장치와 비슷했다. 나는 조용히 열쇠를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물건 하나가 때론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녹음기를 꺼냈다. 잡음 섞인 소리들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중 한 부분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웃음 뒤에 지금 처리할게라는 말이 들렸다. 처리. 그 단어가 무섭게 다가왔다. 나는 기록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메모지에 그 문장을 적었다. 나는 밤 늦게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바로 어제 누구 봤다고 하셨죠? 아주머니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차 색깔과 시간대, 그리고 사람이 들고 있던 상자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정보는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두었다. 영수증, 녹음기, 열쇠, 이웃의 증언, 민호의 메모. 이 조각들을 모으면 무언가 윤곽이 잡힐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경솔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손주 방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의 잠든 얼굴을 본다.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싸움을 하는지 다시 확인된다. 그 아이들의 웃음과 맑은 눈동자는 내게 더 강한 이유를 준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졌다. 아직 나는 직접 반격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작은 준비는 시작되었다. 다음 단계는 치밀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이 싸움은 한밤중에 느리게 태동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 올라탄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장부를 다시 써내려갈 사람이다. 오늘 밤 모은 기록들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7부. 균열을 부르는 작은 설치, 첫 공개의 시간. 아침에 문을 열자 쇠냄새와 먼지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 손은 여전히 기름과 녹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손으로 나는 밥을 벌어왔다. 민호가 들어오며 웃었다. 아버지, 오늘 검사 잘 받고 오세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나는 그 다정함 뒤에 서린 서두름을 느꼈다. 나는 못 이긴 척 가볍게 웃으며 그래라 하고 대답했다. 지영은 아침부터 바쁜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했다. 아버지, 시간 맞춰 가시면 금방 끝나요. 그 말투에는 촉구와 안도의 섞임이 있었다. 나는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은주는 요즘 들어 더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았다. 절차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은 설득이었고, 설득은 때로 더 큰 강요가 된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작은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손녀는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오늘 만든 작은 로봇의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할배, 이거 어제보다 더 예쁘죠?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주 귀엽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오전 내내 나는 이웃과의 작은 약속들을 돌보았다. 덕환 형님에게 부탁한 것 하나, 장모님네 부탁 하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말과 눈빛뿐이지만 그 말과 눈빛이 나에겐 큰 힘이 된다. 낮이 되자 민호와 은주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너 그쪽 계좌로 돈 보낸 건 대체 뭐야? 그건 비상금 아니었나? 그들의 말다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나는 밥을 먹는 척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로 긁어모았다. 오후가 되어 나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주워둔 녹음기였다. 누군가 몰래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켜진 건지는 모른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리해. 빨리. 라는 지영의 한마디가 들리자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 소리를 메모했다. 처리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 뒤에 무슨 거래가 숨어 있는지, 누가 계산에 관여했는지 나는 하나씩 짚어야 했다. 저녁이 되어 민호는 일부러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잘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은 흔들렸다. 나는 못 이긴 척 술잔을 들고 속으로 그날 들은 소리를 되새겼다.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작은 설치물을 꺼냈다. 며칠 전 모아둔 영수증, 녹음기, 열쇠, 메모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연결고리를 찾아보았다. 숫자와 날짜, 장소들이 서서히 겹쳐졌다. 나는 정리한 증거 중 몇 개를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흩뿌려둔다. 그것은 무언의 미끼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고 또 확인하는 법이다. 민호와 지영은 그 미끼를 어떤 식으로 밟을까? 나는 조용히 기대했다. 그날 밤 지영이 급히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혹시 이 서류 보셨어요? 그녀는 바쁘게 손사래를 치며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글쎄다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급히 꺼낸 서랍 안에는 내가 일부러 흩어둔 영수증이 반쯤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의 표정은 잠깐 흔들렸다. 나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권했다. 마음 진정해라. 하고 말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급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작은 계획을 조정했다. 다음 단계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증거를 티내되 직접적으로 들이밀지는 않는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손주 방 문틈으로 아이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숨결은 평온했고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들의 세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나는 천천히 나만의 장부를 써내려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급히 나와 말했다. 아버지, 오늘 부탁 하나만. 그의 말투는 간절했지만 무언가 숨기는 티가 역력했다. 나는 못 이긴 척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사이 자식들 사이의 불신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 불신의 불씨 하나하나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타올랐다. 나는 그 불씨를 재빨리 관찰하고 기록했다. 밤이 깊을수록 내 마음은 더 차분해졌다. 조용한 준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다음 움직임을 설계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오늘 밤의 작은 설치는 이미 균열을 크게 벌리는 첫 장치가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숨결까지 이 집과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8부 진실의 소리, 무너지는 밤. 오늘 아침에도 문을 열자 쇠냄새와 먼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제 모아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과 사진, 녹음기, 메모들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나씩 꺼내 손으로 만져보면 그날의 냄새와 소리, 말투가 되살아난다. 민호가 들어와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아버지, 오늘은 편히 계세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속뜻을 담았는지 천천히 생각하며 잔을 들었다. 나는 못 이긴 척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걸 보았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오늘 절차만 끝나면 정말 수월해질 거예요. 그 미소는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서랍에 깊이 숨겨둔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러 봉투를 탁자 위에 흩뿌려 두었다. 은주는 예전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고 확신은 때로 과신이 된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노트에 메모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전 내내 손주들은 놀이터처럼 가게를 뛰어다녔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오늘의 플랜을 다시 정리했다. 아이들의 소리는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였다. 점심 무렵 나는 녹음기를 켰다. 며칠 전 주운 녹음기였다. 버튼을 누르자 잡음 속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 속에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리해. 빠르게 정리하고 서류만 정리하면 끝이야. 그 말 뒤에 은주의 작은 웃음과 민호의 낮은 탄성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일부러 화면 너머로 미심쩍게 문서를 펼쳐 놓았다. 동네 가게에 일부러 소문처럼 흘려보내는 것처럼
영수증 하나를 카운터 위에 던져두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손을 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내가 기대하던 반응을 낳았다. 지영이 서랍 쪽으로 먼저 가고 민호와 은주는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 그 순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지영의 손이 영수증을 움켜쥐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민호의 눈빛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나에게는 준비한 다음 단계가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 이웃분들 몇 분을 초대했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이건 언제 결제된 거지? 라고 물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건 처리하다 보니. 지영은 급히 말을 바꾸려 했고, 은주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그러나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녹음기에서 들은 내용을 재생했다. 방하는 순간 조용해졌다. 녹음 속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금 처리할게. 그 말이 방 안에 울릴 때 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민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문득 멈췄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라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오해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해라면 그 오해가 생긴 이유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 그 말에 민호는 더 당황했고 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꼬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미 오래전부터 모아온 증거들을 차례로 꺼냈다. 영수증, 민호의 메모, 이웃의 증언, 녹음기 속 대화.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저저는 그럴 의도는이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었다. 행동은 더 정확한 증언이었다. 그날 밤 집안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웃들 몇 분이 이미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다. 내가 원한 건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었다. 내가 원한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럴듯한 변명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지영은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마셨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장난감을 들고 거실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밤 깊게 나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 한 모금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오늘의 일을 정리했다. 진실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각자의 얼굴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속에서 나는 내 앞날을 다시 계산했다. 나는 아직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없었다. 오늘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들의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었다. 다음 단계는 법과 절차가 관여할 수도 있다. 나는 그때를 대비해 더 정교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손주들의 방을 지나며 나는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평화로웠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일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오래된 사진을 하나 꺼내 창가에 놓았다. 사진 속 젊은 내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내일은 변곡점이 될 것이다. 9부 저울의 결단, 선택의 밤. 아침 문을 열자 흐린 햇살이 창고 먼지를 비췄다. 어제의 소동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아직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 손은 여전히 기름과 녹으로 더럽지만 그 손으로 나는 오늘도 문을 열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지 이웃 몇 분이 조용히 문간에 서 계셨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느꼈다. 민호가 먼저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우리 서로 더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그의 말투는 낮아졌지만 나는 그 속에 남은 불안의 틈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는 단호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법원의 안내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가 후견인 신청을 내부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 소식에 잠깐 숨이 막혔다. 병원의 소견서 한 장, 법원의 한 통지, 그것들이 사람의 삶을 단번에 바꿀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지영이 오히려 다급해 보였다. 아버지, 우리가 전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풀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나는 그녀의 떨림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해라면 오해를 풀면 될 테지요. 은주는 어제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숫자를 재확인하고 있었다. 절차만 잘하면 모두 정리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 다시금 느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법이라는 것은 차갑고도 정확하다. 마음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면 나는 그 정확함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나는 침착하게 지난 며칠간 모아둔 증거들을 꺼내 보였다. 녹음 파일, 영수증, 이웃의 진술, 민호의 메모, 그리고 우연히 확보한 열쇠와 영상 흔적. 변호사는 차근차근 메모하면서 눈빛을 달리했다. 이 자료들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차분한 힘을 보태주었다. 밤이 되자 가정 내 분위기는 더 냉각되었다. 민호는 집 밖에서 급히 통화를 했고 은주는 작은 소리로 누군가와 울먹거렸다. 지영은 부엌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 손주들은 아직도 이 모든 소란을 모른 채 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싸움의 무게를 더 깊이 느꼈다. 이 아이들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의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 소식에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후견인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그 절차의 가능성만으로도 나의 삶은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젊을 적 내 얼굴과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얼굴들과 이름들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내가 누구였는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법적 싸움은 비용과 시간, 감정의 소모를 동반한다. 나는 그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명확하다. 존엄을 지키고 손주들의 안전한 하루를 지키는 것이다.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든. 그녀의 말은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진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조금 힘주어 눌렀다. 그 손의 온기가 잠깐 나를 흔들었다. 법원의 날짜가 다가오자 동네에서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은 나를 불쌍히 여겼고 몇몇은 이미 결과를 단언했다. 나는 그 수군거림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나는 후견인 신청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결단을 내렸다. 먼저 공증된 의사표시를 준비했다. 내 의사와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적어두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증언을 함께 공증받았다. 둘째, 나는 일부 자산을 손자와 손녀를 위한 보호신탁 형태로 미리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이 집과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결정이었다. 셋째, 나는 공개적으로 녹음과 증거를 정리해 두었다. 진실은 숨김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숨겨둔 것이 많을수록 누군가는 그 틈을 파고들기 마련이다. 결정의 밤, 나는 손주들의 사진을 한 장씩 바라보았다. 그들 얼굴 속에 담긴 무심한 웃음은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가혹할지 몰라도 그 끝은 아이들의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법정 날이 밝았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천천히 옷을 차려입었다. 마음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굳건했다. 법정 안에서 변호사는 차분히 내 의사를 설명했고 나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을 집중해 들었다. 상대 측의 주장과 우리의 자료가 충돌하는 순간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증거가 공개되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녹음 속 목소리와 영수증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변호사가 강조할 때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호는 창백해졌고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는 눈물을 참다가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법관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서류와 증거들이 놓인 테이블 위의 진실은 명확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한 승패의 감정보다는 오래전부터 내게 남아있던 어떤 평온을 느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오면 무겁고 단단하다. 법정이 끝난 뒤 우리는 당분간의 유예 속에서 몇 가지 합의를 보게 되었다. 후견인 신청은 보류되었고 나는 일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손주들의 일단의 평화는 지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만히 트럭의 운전대를 잡았다.
바깥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금의 빛이 스며들었다. 밤에 손주들을 보며 나는 작은 기도를 건넸다. 살아남아라. 잘 살아라. 나는 그 기도가 내 싸움의 마지막 주문이 되길 바랐다. 오늘의 결단은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 걸음은 더 내디뎠다. 다음 장에서는 그 결단의 여파가 각자에게 어떤 상처와 변화를 남기는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마지막 숨결까지 나는 이 집과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걸을 것이다. 10부 마지막 장 남은 손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어제의 소동과 법정의 긴장,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침묵들이 내 가슴 속에서 무게를 덜어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고물상 문을 열고 트럭 한 귀퉁이에 앉아 담배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손은 오래전부터 내 삶을 벌어왔고 오늘도 그 손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민호가 먼저 왔다. 그의 표정엔 전보다 더 많은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일부러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밤새 법률 사무실과 조율해둔 절차들이 오늘 최종으로 시행된다. 나는 일부 자산을 손주들 신탁으로 이관하는 서류를 준비했다. 그것은 단지 돈을 옮기는 절차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내일을 약속하는 장치였다. 정오 무렵 이웃 몇 분과 덕환 형님이 와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내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쓰여 있다. 내가 필요로 한 건 바로 그런 얼굴들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은 정리할 게 있다. 민호가 먼저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우린 가족이다 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실려 있었다. 먼저 나는 공증된 의사표시를 읽어주었다. 나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 의사는 공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일부 자산을 보호신탁으로 옮긴다. 나는 손주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그건 좀 그는 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모두에게 공증된 서류를 건넸다. 이 서류는 변호사가 확인했고 공증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녹음과 영수증들을 천천히 펼쳤다. 사실을 마주하면 사람은 자신이 해온 일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나는 차분히 하나하나를 짚어갔다. 녹음 속에서 들린 처리하라는 말, 영수증의 날짜와 이체 기록, 이웃의 증언.
모두가 조용히 표면으로 올라왔다. 지영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무릎을 꿇으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그 광경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응징만을 원한 것은 아니다. 나는 파괴가 아닌 회복을 꿈꿨다. 그래서 나는 조건을 제시했다. 너희가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면 나는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말에 방아는 무겁게 숨을 쉬었다. 민호가 먼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접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고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들의 태도는 진심일 수도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선택을 줬다.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내 방식이었다. 우리는 합의를 정리했다. 후견인 신청은 철회되었고 나는 일정 권한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일부 자산을 보호신탁으로 옮겼다. 자식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정교육과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보호를 위한 자금은 손주 신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확정되었다. 합의가 끝난 뒤 민호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조금은 떨렸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느끼며 오래도록 숨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다.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 며칠 후 나는 고물상에서 일하며 작은 평화를 느꼈다. 손주들이 와서 내 무릎에 올라타고 웃을 때 그 웃음은 이번 싸움의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무심히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은주와 지영은 가족과의 신뢰를 다시 쌓는 긴 시간을 맞게 되었고, 민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손주 한 명 한 명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희는 웃으렴.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들의 숨결은 아직도 규칙적이고 고요했다. 문득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창가에 놓았다. 젊은 시절의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볼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예전과는 달랐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과 이 아이들의 내일이었다. 나는 마지막 숨을 길게 들이쉬고 오래 내쉬었다. 끝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